선관 그 다음날부터 빠이죠. 꼭 빠이죠. 내각을 가는 거죠. 자기 이해관계, 자기 출세, 자기 영도를 위해서 가죠. 그렇잖아? 오히려 시민사회 수기적 요구와 정당 정치 제도 간의 갈등과 간격이 형성되면서 정당적 대민주주의는 수기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 최근에 봤죠? 김진표라는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한다고 KBS를 동원해서 수백 명을 데려다가 선거법 개혁을 얻으려고 하는 공론을 했잖아요. 공론위원회를. 그 공론회 결정이 100점은 아니래도 우리가 저 정도까지 나왔어 하고 한 60점 정도의 중점으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김진표는 쓰레기통에 버렸죠.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김진표는 가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이게 민주주의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그 장자크 루소가 비판하고 아까 연방주의자와 주정부 중심주의자 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제퍼슨 파는 스위스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 혹은 타운홀 미팅의 방식, 그래서 일반 유권자를 비례적으로 압축한 집단지성 추정 방식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그 18세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실현할 기반이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IT 기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걸 홍보해낼 적이도 없었고, 그것이 이상적인 건 알았지만 미국의 그것을 실천할 방법이 없어서 제퍼슨이 결국 양보를 하고 메디슨파의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상하원제라든지 삼권분립이라든지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양반이 집단지성이라는 책을 2012년인가 냈지만 진짜 전문적이고 탁월하고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결정 과정보다 수많은 사례와 경험을 보니까 그 무식하고 무지랭해갖고 뭐 잘 모르는 것 같은 일반인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훨씬 현명하고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이 랭덤의 연구에 하면 전문가 엘리트들이 결정한 것보다 무지랭이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옳았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왔다는 거예요. 거꾸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역할을 못했다. 다양성을 담보해내지 못했다. 우리는 정당을 통해서 시민들의 공론들을 모여서 그 공론회에서 정책도 만들고 주요 현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현안의 다양성을 정당들은 담아내지 못했다. 라고 랑데모아는 단정을 짓습니다. 또 하나, 현실에서 유권자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공공적 이성의 행동을 해갖고 구병적이거나 합리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포퓰리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 주권자들이 이성의 공공적 그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민주 경험, 교육 경험, 참여 수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하나의 가능성으로 어떤 이론가가 제시했는데 감시민주주의, 모니터 데모크라시, 그 대의적으로 뽑아놓고 일상적으로 감독하면 되지 않냐, 감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3축의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어셈블리 데모크라시, 레프레젠트 데모크라시, 모니터 데모크라시. 그러나 뭐 아까 하버마스 얘기했지만 이건 장식적 수준에 머물지 실제적인 효과가 없더라.
또 하나는 클레임. 우리가 뭐 청원 방식이 있고 무슨 저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우리 시민들이 청원제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클레임제로 해보자. 그것도 역시 장시적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프랑스에서 기후 변화 때문에 6천 개가 되는 그 선거구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참여해서 대토론을 했는데, 그때 마크론이 이제 현장에 등장했을 때 16살 고등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프랑스 민주주의가 이번 계기로 수기적 민주주의로 전환될 것이냐. 마크론이 이번 그 수기적 과정을 통해서 대의적 선거 위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랑데모가 단정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엘리트적 사고다. 그 마크론이 누구 출신입니까? 고등행정학교 출신이잖아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그게 체제에 박힌 거죠. 수기적 과정은 엘리트 중심의 대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정도다. 회복시켜주는 정도다. 아니다. 수기민주주의는, 열린민주주의는 선거 방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된다. 당연히 실패하는 선거적 과도주의에 대한 견제이자 경쟁적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 방식은 미니 퍼블릭, 민회, 그 다음에 수기적 여론조사, 대시권제, 광장 집회, 예산 시민 참여, 클라우드 소싱, 여론, 공론회의, 시민발언, 시민발언은 직접 민주주의죠. 그 다음에 시민의회 등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강제성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 강제성을 부여할 때 민주주의 제도의 세 가지 키워드의 질문을 던져야 된다. 대의성의 문제가 없느냐, 민주적이었느냐, 그리고 그 대의성과 민주정의 하자가 없으면 법적인 적법성,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 방식의 대의제와 추천 방식의 대의제가 어떤 게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고 평등한 것인가요? 선거 대의제가 더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그런가요? 추첨제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평등한가요? 제 대답은 추첨제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개방적이고 훨씬 더 평등하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거제는 대단히 실적인 제약을 가져옵니다. 그게 선거든 피선거든 양면 모두가. 그러면 자발적 참여 혹은 추천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합법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가. 무슨 조건이면 광장에 모인 저 촛불 시민들의 요구를 혹은 추첨해서 모인 그 결정을, 그 조직의 얘기를 어떻게 법적 강제력을 부여할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원칙을 되풀이합니다. 모두에게 개방적으로 열린 참여의 권리를 보장했으면 합격이다. 두 번째, 반드시 수기적 과정을 거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같은 거는 반환할 때 필요하면 10개월까지 끝나. 뭐 빨리 끝나면 2, 3개월 안에도 끝날 수 있죠. 헌법 같은 거 필요하면 18개월까지도 허용한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계 과정을 거쳤느냐, 충분히. 그리고 수계 과정을 거쳐서 메조리타리안의 결과를 가져왔느냐. 근데 이제 지난번 우리 황 박사님도 그럼 메조리타리안의 기준이 뭐냐? 크게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80%가 넘어가면 퍼펙트한 다수화 과정이죠. 그죠? 자연계도 80대 20으로 항상 나뉘어요. 자연계 현상도.
그러니까 80이 넘으면 완벽한 다수의 가정에 도달한 거예요. 어셉터블은 모두가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건 3분의 1, 67%. 67%가 넘으면 그래, 나는 반대하지만 그거 인정해야 돼, 수용해야 돼. 수용이 가능한 다수의 가정이죠. 근데 50.1%? 퀘스천이죠. 여기는 항상 갈등이에요. 비토크라시의 저기를 가져옵니다. 아까도 했지만 유권자의 분포가 n분의 1에 가깝게 거울처럼 반영하는 대표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합법성을 부여하기 어려워요. 일부 집단의 이해관계에서 흔들리는 그런 결정은 합법성을 부여하기 어렵죠. 모든 국민의 분포된 그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민주적 대표성을 가졌느냐. 그 다음에 온전한 투명성. 제가 그 원전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원전 그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원전이라는 엄청난 전문적 주제를 원전 마피아가 모든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에 일반 시민들은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은폐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지네들끼리 토론하느냐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했어야죠. 1분 1초를 텔레비전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국민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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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을 하게 만들어야지 그 폐쇄된 고급 정보를 가진 전문가 집단에서 결론이 맺어지는 건 아니다. 모든 국민한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민주주의다. 그리고 우리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과정에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주권자라고 하는 포용적, 역동적 표현, 다이나믹 인클루시브니스. 제도적으로 항상 그렇게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운영한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보다 더 많은 것을 부여하는 실질적인 substantial equality, 실질적인 평등을 가져와서 공동체적인 하나의 화합, 공동선을 이룰 때 그게 민주주의지. 절차와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양극화를 하고 그 가난을 확대시키고 1%가 모든 것을 장악해가는 그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수용할 수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제가 이제 얘기가 길어져서 그 뒤에는 이제 이 책을 출판한 게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서평을 한 건데 제가 이 서평을 읽는 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 이건 뭐 혹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읽는 걸로 하고 오늘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강 박사님의 뭐라 그러냐 대체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황치현입니다. 저는 이래경 선생님으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뭐 정통복수라면 우리 이래경 선생님은 변칙적인 아웃복싱 스타일에 아주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스테레오타입, 어떤 원행이 있을 거라 이 생각은 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democracy in the making, 민주주의는 그 시대마다 형성되고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민주주의 전통이나 우리 동양 한국의 민주주의의 전통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고정적인 타입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우리 대의민주주의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 기관 구성권과 정책 결정권의 분리.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그 기관을 이 인민이 구성하는 힘을 갖고 파워를 갖고 그 인민에 의해서 뽑혀진 그 대표자가 정책 결정을 한다. 이걸 분리시키고 이 대표자는 인민의 자기를 뽑아준 인민의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자유임을 갖는다. 이게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대의민주주의에 대해서 미국의 헌법을 만든 그 알렉산더 해밀턴 이라는 사람은 이게 바로 공화주의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true democracy,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있을까? 원형적인. 그런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어떤 리얼 디모크라시에 해당되는데 거기는 수많은 가짜도 있을 수가 있고 일단은 현실에서 그래도 공통분모로 뽑아낼 수 있는 민주주의가 없을까? 이게 이제 이 대의제도가 가두제, 올리가키, 과두제적으로 재산가나 어떤 뭐 엘리트나 이런 과두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이 좀 국민의 의사에 기속되는 다주제 민주주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구상해 놓은 것이 아까 노버트 달, 예일 대학의 노버트 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주의에 관해서만 엄청나게 많은 저작을 발표를 했고 한국에도 그 저작들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최장집 교수 등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많은 책들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노버트 달이 폴리아키, 이 다주적으로서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리얼 디모크라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민주주의는 완성체가 아니고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현실적으로 미완성인데 이 민주주의의 일정한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공통분모의 그런 현실적인 민주주의가 무엇겠는가? 이걸 해서 이 노버트 달은 7가지를 들고 있어요. 일단 선출직 공직자가 있지 않느냐. 그 공직자는 명색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뽑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뽑는 사람은 광범위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 이 프리덤 오브 인포메이션 액트와 같은 정보공개법 같은 정보 취득의 권리가 인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인 그 리얼 디모크라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현실적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애곡되고 부패하고 제멋대로 이 과두제로 흘러가니까 거기서 이 개한된 그 개념이
deliberative democracy, 수구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노버트 달은 이 수구제 민주주의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수구제 민주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로 남겨뒀는데, 지금 이대경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기존의 어떤 선거 시스템에서 벗어나 non electoral 시스템, 비선거적 시스템에 의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서 그러면 그 수구 민주주의의 수구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이게 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들이죠. 어떠한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자기가 뽑은 대표자가 그 정책 결정에 투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아니면 우리 인민이, 우리 시민이 직접 그 정책 결정에 투표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이 수구의 주체에 관한 문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우리가 논의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논의한 게 시민의회인데, 우리 이 의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정치기관, 그러니까 정치 과정을 통해서 뽑히니까요. 그게 또 대의기관이라는 말은 representation and consensus, 국민을,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대표하고 그 대표들끼리 합의를 한다는 거죠. 이런 대의기관, 그리고 이게 국민 입법을 대신하는 국가 입법, 이걸로 한다는 것이 의회입니다. 근데 의회란 명칭이 세계 최초로 성문헌법을 만든 미국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걸 컨그레스라고 했어요. 근데 영국과 독일의 의원 내각제에서는 파라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non electoral 시스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의회, 이걸 citizens assembly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국회 같은 내셔널 어셈블리는 후발 국가들,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는 독립국가나 신생국가에서의 그런 어떤 정치기관, 대의기관, 입법기관을 상징하는 말로 내셔널 어셈블리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지금 그 수구 민주주의에서, 아까 직접 민주주의는 수구의 주체가 누구일까 할 때 우리 일반 시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 시민의를 주장하는 것은 이 수구 과정에서 이 국민 입법, 국민의 의사를 집적시키는 그 조직 기구가 뭘까? 이걸 시민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deliberative democracy, 수구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직접 민주주의는 주체 측면에서 어프로치하는 거고, 이 시민의회는 어떤 조직된 시민의 입법기구, 기구적인 측면, 오르가니제이션, 어떤 조직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면, 오늘 이 열린민주주의, 이 오픈 디모크라시라는 개념은, 자, 우리의 대표자가 폐쇄된 의사당 안에서 국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아니면 그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우리 인민이 오픈된 이런 절차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래경 선생님께서 다양한 경험적 고찰 방법에 입각한 엘렌 랑드모흐, 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 쓴 책을 소개시켜 준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공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2007년에 그 그리스 아테네 세계헌법학자 대회에서 발표를 할 때는 그 사회를 보는 그 사람이 비키 잭슨이라고, 제가 40대였는데 그 60대였어요. 조지타운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헌법 교수였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 엘렌 란드모어는 40대이고 저는 이제 60대가 되어서 이걸 돌이켜 보니까 물론 이 젊은 교수의 어떤 독서량이 그렇게 뭐 헌법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실제적으로 세계 각 도처에서 경험적 고찰 방법을 통해서 얻은 공통 분모를 뭔가 이 일렉토럴 시스템을 떨쳐볼 수 있는 넌 일렉토럴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세계 철학의 양대 철학 그 바탕이 있어요. 현대에. 그러니까 유리겐 하버마스의 커뮤니카치온스 테오리, 이 소통 이론과 이 글라스 루만의 지스템 테오리, 이 체계 이론이 있는데, 적어도 이 낭드모흐, 이 사람은 이 글라우스 루만 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버마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이쪽 측면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이제 오늘 발표하신 이대경 선생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메저 테오리엄 프로세스, 이 다수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다수화 과정에서 80% 이상으로 갈수록 아주 더욱더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험성을 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은 소수자의 보호도 엄청난 이 헌법적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갈등이 있을 때 다수결로 해결하는 다수결 원칙도 하나의 헌법적 법익이라면, 소수자의 보호도 아주 중대한 헌법적 이익인데, 법익인데, 이렇게 가중다수로 이게 그 메조리테리언 프로세스를 거치면 결국은 이 소수자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자가 만약에 10분의 9라고 하면 그 10%가 90%를 파기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에서 한 표만 앞서도 만약 10분의 9를 요구할 때 그 10분의 1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하면 10분의 9를 파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두 번째는 이 추첨,
로토크래틱 이 추첨에 의해서 하는 걸 아주 말씀하시는데 이 표본 조사에서 아까도 샘플링에 관한 문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저기 그리스 폴리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배제되는 집단은 노예, 여자, 일국인, 그밖에 뭐 포로들 이런 식으로 배제되거든요. 그러면 추첨에 의해서 샘플링을 하는데 미성년자, 또 어떤 미치광이, 또 어떤 이디어트, 어떤 멍청이, 이 수많은 그런 표본에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을 도출해서 저도 집단지성에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지성에 더 많은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표본 샘플링에서 그 합리적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문제도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중에 뭐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토론을 기대하고 하나 그 저기 어휘적인 측면에서 지적한다면 레지티머시를 합법성이라고 번역을 하셨는데 그건 정당성, 레지티머시는 정당성으로 번역하고요. 합법성은 리겔리티, 그걸 합법성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런 5가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바로 법적인 리걸 코어션, 그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건 이제 리겔리티 문제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세 가지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답변을 이해경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 그 박사님의 질문은 엄청나게 좀 전문적인 질문이고 제가 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랑데모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리인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를 저자처럼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응답합니다. 사실은 소수자 보호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했지만 메조리타리안 방식이 메조리티를보다 훨씬 어드밴스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다수결로 결정하면 항상 소수자는 배제되고 고려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다양한 정보와 반대 의견을 통해서 토론하다 보면 상대 얘기를 경청하고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역지사지가 되면서 말하자면 엠파시라고 그럴까요? 감정이입이 방생하면서 자기 의견이 바뀌기 때문에 다수자들과 훨씬 소수자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메조리타리언 가정이 메조리티룰보다 훨씬 열려 있다. 그러나 어느 사회든 소수자의 문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공 이성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수자 문제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관대한 포용성 혹은 중축된 합의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어떤 의결의 그 과정을 통해서 수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 수렴 과정에서도 단순 다수결 결정보다는 수괴 과정을 겪은 다수화 과정이 훨씬 소수자를 보호하고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완벽한 추첨의 방식에 있어서 완벽한 거울의 방식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그 사회가 복잡 다양하고 수많은 직업과 조건과 상황이 변할수록 그 담아내야 되는 그 복잡 다단한 다양성을 완벽하게 추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eptability, practical application, acceptability 이 두 가지의 조건으로 이 문제 한계를 그 두 개의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두 번째 얘기는 하고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전문적인 그래서 내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레지스티머시가 법적인 적법성이 아니더라도 그 레갈리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레갈리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선행적이고 더 규범적인 게 레지스티머시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규범과 합당성이 그 동의된 규범과 합당성은 법적인 그 규제보다 그 규정보다 훨씬 선행하고 더 구속력 있고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적용의 가능성이랄까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번역의 실수는 이해하지만 레지스티머시가 레갈리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우선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아까 질문 첫 번째 다수결 이렇게 해서 소수자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다수결보다는 다수화라는 용어가 와닿고요. 그렇게 거치는 것이 수위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마 그와 같은 아주 답변이 됐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홀로 넘기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한 여러분이 손님 드셨는데 우리 한상성 자기소개와 네, 남양주에선 한장석입니다. 이래경 선생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가지고 한미일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 한반도는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안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 사회단체가 협력을 해서 4.12 총선에 꼭 대도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상 정치적인 내공은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래경 선생님께서는 4.12 총선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단순히 4.19 총선만 놓는 것보다 4.19 총선이 갖고 있는 그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87년 민주화 대투쟁, 민주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세계사적으로 자랑스러운 거죠. 저는 68혁명을 우리나라 식자 몇 사람이 근데 난 68혁명 못지않게 87년 민주화 대투쟁이 대단한 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36년이 흘렀어요. 일제강점기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 그 실패한 결과가 윤석열 정권과 국진당의 현존이다. 라는 거죠. 거기서 가장 큰 책임은 저는 개혁 세력을 주체했던 민주당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진보를 자처했던 진보 집단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상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그 과정에서 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이 왜 이렇게 도돌이표만 하는가? 제재를 두느냐? 그래갖고 전진하려고 그러면 또 수구 세력이 나타나고 더 이거는 수구 세력은 진짜 이거 좀비 집단, 인간이 아닌 집단이 집권하는 상황까지 왔느냐. 그래서 4월 총선에 윤석열 국진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에 대해서 무력화시키고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이 도돌이 이 악순환이 해결될 건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에 대한 신뢰가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럼 도돌이표 악순환에서 벗어날 건가? 그러니까 지금 4월 총선은 우리 이사장님 편목항에서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운명, 그래서 이 세월호를 구조해내야 되는, 윤석열을 심판하고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는 긴급 과제도 있지만, 우리 정치가 이렇게 악순환을 벗어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전환, 새 구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두 개의 과제사항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진당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제일 일차적이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도의 새로운 구도, 예를 들어서 진짜 좀비 집단은 정치에서 퇴출시키고, 그나마 합리적 보수가 현실을 얘기할 때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아직도 기회적이고 추세적이지만 개혁을 얘기하는 민주당을 출세적이고 기회적인 속성을 없애고 개혁의 주동력을 갖는 제대로 된 민주당을 결여내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고 비전을 만드는 진보적 대안 세력, 이 삼정립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 아니고 새로운 정치판에, 저는 그 정치연합의 새로운 등장, 뭐 진보와 시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진보적 대안 세력이 말하자면 교섭단체까지 갔으면,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임 교수님. 네, 질문 전에 잠깐 저도 한 가지 교정했으면 하는 사안이, 아까 미국 건국의 리버럴 리퍼블리칸들이 옛날에 마르크스가 이미 얘기했는데, 민주주의 정부란 대의 정부란 리버럴 부르주아들의 집행기구일 뿐이다. 이미 1850년대에 선언했는데 150년이 지나서 신자유주의가 오더니 정말로 그렇게 실현시켜 버렸어요. 변치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해를 드실 때 우리나라의 향천사회와 또는 청중중에서 화백,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민주주의 대명사다. 근데 그거야말로 향천사회 양반들 집단의 자기들의 합의기구고, 화백 부족장들의 합의기구고, 무력에 의한. 그래서 이게 우리 리버럴 데모크라시로 미국이 교육제도 심고 사회 교과서 만들어서 전 국민이 아직까지 막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전통이 있다, 화백이다. 이게 가장 비민주적 현대 민주주의 입장에선 저는 1919년에 임시정부 헌장의 일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헌법학자, 정치학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다시 새겨야된 구절인데, 거기에 바로 그 공화국이 포인트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왜 민주 왜 붙였냐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귀족 집단의 공화제는 귀족 공화주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19세기 말 동아시아의 그 공화주의가 소개가 될 때 이제 뚜렷이 구분되는 게 이제 그 귀족적 공화주의인데, 이제 새로운 손문등,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이 민주, 일반 인민들의 공화주의는, 그걸 어떻게 우리 선조들은 1919년에 그걸 깨닫고 강론해 놓고 48년 헌법에 박아놓는데, 오늘 100년 다 지났는데 우리 공화국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앞에 민주가 붙은, 즉 그 인민들의 공화주의, 인민들의 합의체다. 저거지로 좀 붙이는 것 같지만 이 오픈 데모크라시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이념이 이미 100년 전에 우리는 선조들이 박아놨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 질문은 이미 황 교수님 질문과 답변에 또 그리고 이대경 선생 답변에서
나온 얘기인데 다시 거론하고 싶습니다. 몽고하니 랑드모이 얘기로 가서 이재경 선생님한테 비판을 받을 일은 없고, 저는 강의 내내 그것도 묻고 싶은 게 그 마지막 뭐 결론이랄까 그 책의 대의가 보완인가 대체인가 였었어요, 제 질문이. 근데 아까 소개 중에 보완은 아니다, 대체다. 그럴 때 황 교수님 질문으로 돌아가요. 만약 대체라면, 보완이 아니라 대체라면, 그리고 이 문제는 아까 이래근 선생님 금방 뭐 수긍해줬지만 잘못한 건 아니라 리갈리티를 우리 합법성으로 잘 쓰는데 오늘 맥락에서는 정당성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랑드모이가 이게 정당하다, 그리고 리갈리티 합법성보다 우위에 있다, 아까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질문이 났습니다. 또 2주 전, 4주 전에 할 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오늘 황 교수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슬쩍 지나갔는데 legal coercion이라는 단어만 쓰고 슬쩍 지나가셨는데, 저는 저한테는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좀 요약하자면 현행 법률적 체제 안에서 시민민주주의가 또는 시민의회 같은 걸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랑드모어는, 요가 제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랑드모어는 모르겠어요. 황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면 우리는 독일의 성문법적, 경성적 법률 체제 하나 있고 관습법적, 상식법적 체제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즉 보완이 아니라 대체도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는 우리나라 법률체에서는 대체를 한다면 제 헌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리갈 코어션의 근거가 계속 4주 전부터 드는 질문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동의하면서 랑드모의 생각이 뭔지, 정말로 대체를 생각한 건지. 아마 교수님이 질문하신 거에 아마 이혜경 선생님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먼저 답변할 텐데 완성된 답변을 우리 박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화백제도가 아니고 우리나라 향촌의 결정 과정도 주로 족장들의 결정이어서 공화제, 귀족적 공화제지 일반 인민들의 참여는 아니다, 백성들의. 뭐 그 지점에 대해서는 뭐 지적 고마워하고요. 그런데 이제 화백제도를 빼고 우리가 시족 사회에 있을 때 시족 사회 일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전원 참여해서 전원 합의 방식이 있었다. 아니,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말을 잘못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의 전통이 그렇거든요. 아까 아이슬란드 그 바이킹이 여러 명 모여서 끝장 토론했듯이 북미 인디안의 결정 과정도 그렇거든요. 근데 북미 인디안의 핏줄이 사실 우리하고 같기 때문에 우리 전통에도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항상 걸리는 문제인데, 그 선거로 뽑아서 구성된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구성된 그 국회의원들, 그 국회 위상과 권한과 결정 과정과 직접 민주주의든 혹은 수기 과정을 거친 시민회의 위상과 이 상호 충돌 관계에 부분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죠?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명확해요. 그래서 국회와 시민이 발언하거나 시민이 거부한 것이 충돌할 때는 다이렉트 국민투표로 가서 결정을 하죠. 그렇죠? 근데 시민의회는 아직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민의회 결정이 그것이 규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의 논리상으로는 국회보다 더 앞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국회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현실입니다. 저는 그게 불만의 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나는 법논리적으로 아니 그 공동체 규범, 원리적으로 볼 때는 공동체 주권자가 참여해서 결정한 거가 대리인들이 결정한 것보다 우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입니다. 여태까지 나타난 거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제가 그 법 논리 구성이나 잘 몰라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건 우리 박사님한테 그 제기를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상권 분립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상권 분립이라고 하지 않고 권력 분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권력 분립이라는 것은 이 국가의 권력을 일단 분리시켜 놓고 그 분리된 권력 상호 간의 통제를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보장하자는 논리인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법부는 어떤 그 법관의 귀족정이 이루어지고 행정부는 대통령의 군주정이 이루어지고 입법부는 어떤 그 민주정의 중후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정치가 이루어지는 입법, 그러니까 국민 입법을 대체하는 게 국가 입법인데, 이 국가 입법에는 강제력이 부여돼요. 이 강제력이 부여돼서 그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걸 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게 이제 하버드대 트라이브 헌법 교수가 있는데, 이 양반은 이때 만들어진 그 국가 권력, 이게 아주 일반적인 네이키드 바이올런스, 그 적나라한 폭력과 거의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다. 근데 오서러티, 어떤 국가적인 그 공신력만 부여된 거지. 그러면 원초적으로 아까 이대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시민의회에서 이런 5가지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국민입법이 원초적인 정당성을 갖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이게 더 섬세하게 다루지 할 것은 이 원초적인 정당성을 갖는다는 말은 수긍을 하겠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국가 시스템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세 가지 그 틀 안에서, 권력 분립적 틀 안에서 어떻게 법적 구속력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 국가 시스템에서는 그게 강제력이 공권력으로 확보되어 있거든요. 내 의견이 옳다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따른다면 그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걸 거부했을 때, 아까 비토크라시 얘기를 하는데, 이 수많은 당사자들이 있어요. 어떤 정치 공동체 내에. 그걸 무조건 그 당신의 뜻을 나는 반대합니다, 이걸로 뜻을 관철시키는 집단이 있을 때, 과연 이 원천적인 정당성을 갖는 이 오픈 디모크리시의 결과물을 어떻게 법적 강제력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전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허재원 선생님. 네, 허재원 선생님. 네, 허정원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 매우 이론적이고 학문적이고 이러한 좋은 설명 통해서 우리 참가자들도 많이 깨닫고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론적인 공부는 결국은 진짜 주권자인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래서 그 결과로 무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그 구체적인 그 하나의 뭐랄까요, 방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아까 그 설명하셨듯이 프랑스의 사례처럼 우리 이대경 선생님이 랜드마크 교수 같은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분들 및 여러 좀 선도적인 분들이 같이 나서 가지고 그 소위 그 시민 대토론회를 이제부터 전국에 걸쳐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뭐 옛날에 뭐 만민 공동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전혀 그런 전통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보적인 정당들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뭐 촛불 그 참가하는 단체 포함해가지고요. 민주당도 가능하다면 같이 이렇게 해서 전국을 돌면서 주제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사변적이거나 너무 거창한 논쟁적인 주제를 내면은 괜히 공격만 당하고 분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하니까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시민대회 토론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누가 참가할 거냐?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신 것에서 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 거를 그냥 아무나 올 사람 오라 이렇게 하면은 늘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고요. 나머지 대다수는 그냥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아까 제시해 주셨던 그런 추첨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추첨할 거냐? 우리 참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번호라는 게 그 번호의 끝번호에 따라서 그 인구수가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택복권 하듯이 주민등록 번호에 끝자리 몇 번 하면은 적당한 거 참가할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유튜브로 발표를 해서 이분들이 오시도록 권유를 하고 이분들이 와서 같이 토론하면 명예를 드리고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자부심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전국을 열기 있게 진행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결과가 날 것 같은데 뭐냐면은 첫째는 지금 진행 중인 그 촛불 시위로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그 운동이 가속화되든지 그게 안 되더라도 내년 총선에 분명히 그들이 몰락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허재원 선생님의 지금 제안이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갖자라는 거죠. 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했으면 잠깐만. 뭐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인데요. 문제는 우리 현재 역량이 해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하는 게 맞는지 꼭 뭐 지금 유승준 심판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저는 아까 누구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인류한테 세 개의 판도라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 문제라는 판도라. 기후 문제가 잘못되면 21세기에 지구에서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AI라는 판도라가 열려 있습니다. 어제 오늘 영국에서 국제 AI 정상회의가 열려서 AI를 앞으로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하고 안전적으로 해나가느냐는 첫 회의가 열렸는데 AI가 우리 인류한테 미치는 영향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히.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판도라가 열렸어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28 전쟁이 열려서 이 미패권이 쓰러져가는 과정에서 터지는 이 지정학적 공백과 위기가 어디까지 번질 건지 이 세계의 판도라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총선 하나에만 사실 매달릴 건 아니고요.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거대한 주제와 우리의 민생 문제를 어떻게 아젠다를 세팅하고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까는 아까 그 마크롱이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그 연구 과제라고 봅니다. 근데 핵심은 총선이 지나서 민주당이 이겼다 이게 아니고 시민이 이겼다, 시민 주권이 이겼다, 시민 권력이 이겼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것을 기본축으로 피봇해서 추진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9시가 다 돼갑니다. 사실은 8시 반 정도에 끝나야 하는데 지금 30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더 질문을 혹시 하시고 싶어요? 두 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사장님하고
예, 알겠습니다. 세 분까지 그럼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자리가 있어서 오늘 저도 이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름은 신종우라고 하고 저는 지금 현재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현 정권에 지금 뭐 창출되는 데 있어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그 뭐 안철수라는 정치인이 단일화를 하면서 지금 이 정권이 만들어진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팩트인데,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제가 맞는지도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5년 단임제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독일처럼 아예 의원 내각제를 하든지 영국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양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만 우리가 뭔가 좀 네거티브 전략을 펼쳐가지고 그쪽만 우리가 뭔가 표를 깎아내리면은 어느 정권이든 창출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해도 뭐 어느 정권, 이 정권이 끝나고 추후에 다른 정권이 된다고 해도 그거는 변치 않을 것 같으니까 아예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이런 장들이